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은 길을 걷게 되기도 하는데요. 국내에서 수제 치즈 장인으로 통하는 조장현 셰프도 30대 후반의 치즈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분입니다. 공대를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외환위기 때 동료들이 해고되는 걸 보면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시작한 것이 요리였다고 하는데요. 라면만 겨우 끓일 줄 알았다는 조장현 셰프는 왜 하필 요리를 선택했을까요? 조장현 셰프 만나봅니다. 수제 치즈 장인 조장현 셰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치즈 분야에서 조장현 셰프 하면은 국내 최초로 아티장 치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선 이 아티장이라는 게 뭔가요? 아티장이라는 단어는 원래 불어고요. 독일어로는 이제 한트베르크라는 말도 쓰는데, 그러니까 아티장이라고 하면 음식을 수제로 정성스럽게 만든다, 그런 음식을 뜻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폭넓게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떤 결과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아주 세밀하게 최고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자기 일을 추구한다. 네, 그렇게 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음식 만드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어떤 분야의 일이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아티장 또는 네. 장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 흔히 우리가 장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장인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또 달인 수준까지 간 분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말이 좀 어색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어느 분야든 또 치즈 분야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더 먼저 또 앞서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전국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장인이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네. 어색하고요. 네. 네, 일단 그런 분들 숨어서 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존경과 또 응원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네. 굉장히 진지하신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치즈 우리 마트에 가면은 쌓여 있잖아요. 네.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치즈는 그렇게 대량 생산되는 치즈가 아니라 아주 소량만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비싸겠네요. 가격으로 봐서는 100g당 보통 10,000원 전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싼 거는 6,000원대서부터 비싼 거는 100g당 12,000~13,000원 이상 하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마트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거보다 더 낮은 이제 거의 수입 치즈들이지만 100g당 한 5,000원 전후 정도의 치즈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보통 이제 수입되거나 마트에 있는 대량 생산 제품에 비해서 많게는 한 50% 이상 네. 또는 60~70% 이상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기호식품이라서 사실 좀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 생산이다. 아티장 장인이 만든 거다 해도 이 가치를 처음에 알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치즈라는 음식 문화가 좀 낯설어 보여요. 물론 저희 어렸을 때 도시락으로 맨날 싸서 먹던 그 체다 슬라이스 치즈, 네. 그거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맞아요. 익숙한 그런 분야이고, 또 어렸을 때 우리가 맨날 먹었던 버터와 밥에 비벼 먹는 간장에다 비벼 먹는 그런 것을 생각해도 이렇게 꼭 낯설기만 한 음식은 아니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 먹었던 게 이제 엄마의 모유 또는 분유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더더욱 가장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맛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맛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치즈의 종류가 그런 어떤 가공 치즈 위주로 이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연 치즈가 좀 낯설 뿐이지 앞으로는 이제 알려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하고
그러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대중적으로는 좀 덜 알려져 있고 네. 익숙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치즈 레스토랑을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 그러던데 2016년에 오픈을 하셨어요. 네. 예,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2016년에 처음 오픈하고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면 뭐 생소한 분야고 또 물론 그 전부터 치즈를 이용한 레스토랑이나 카페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저희가 이제 목장에서 가져온 우유를 가지고 직접 치즈를 만들어서 그 만든 치즈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하고 또 판매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소비자들은 일단은 여기가 뭐 음식점인지 카페인지 파스타집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힘들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는 뭐 잡지나 이런 데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 레스토랑 메뉴가 치즈랑 관련된 것들이 많은가요? 그렇죠. 이제 치즈를 이용한 요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샵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치즈를 막상 만들어 놓고 판매가 안 되면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 이제 버리거나 낭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레스토랑을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이용을 많이 했죠. 네, 이 치즈 레스토랑이 이제 8년 됐는데 8년을 보내는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아요. 또 그 가운데 지금 코로나도 있었고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꾸려왔고요. 2016년에서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사실은 가게 문을 닫을 뻔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어서 은행에 이제 뭐 대출을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간절하게 이제 제 아내가 소원하고 갈망했던 게 그 수요 미식회 한번 나가는 거였는데, 네네. 정말 문 닫기 일보 직전에 수요 미식회 팀에서 전화가 와서 출연을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막 손님이 갑자기 막 몰려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거의 그냥 문 닫을 뻔한 위기에서. 아마 그 상태에서 한 몇 개월 지났으면 문 닫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됐다고 그러던데요. 뭐 줄을 서는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굉장히 그 하늘과 땅 차이가 됐죠. 네. 이 주장현 셰프가 치즈에만 몰입해서 수제 치즈를 만들어 오신 지가 이제 얼마나 되신 겁니까? 치즈를 처음 이제 배운 건 2013년에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한 달 정도 살면서 치즈를 배웠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그 뭐 한 달에 뭐 한 두세 번씩 만들어 오다가 그때는 이제 뭐 치즈 만드는 시설이 따로 없어서 그 레스토랑 주방에서 이제 뭐 보통 목장에서 우유를 한 70리터, 100리터 정도 가져다가 일요일 날 이제 쉬는 날, 가게 쉬는 날 이제 만들어 왔었죠. 그러면서 201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이제 코로나 전이었는데 그 프랑스에 가서 이제 또 치즈를 더 배워와서 계속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보통 분들은 사실 그럼 수제 자연 치즈하고 가공 치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 이렇게 궁금증 가지실 것 같거든요. 일단 자연 치즈라고 하면 우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유산균, 그다음에 렌넷이라고 하는 응고제,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치즈를 만들어서 발효 과정과 숙성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를 이제 자연 치즈라고 하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가공 치즈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요. 뭐 그 어떤 지금 우리 체다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화제 같은 것들도 들어가고, 또 이제 보존 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 소르빈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성분 표시표를 보시면 우유, 렌넷, 그다음에 유산균 딱 세 가지만 있는 거는 자연 치즈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 거는 이제 공장에서 기호에 맞게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어서 이제 만든 가공 치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수제 자연 치즈가 이제 값이 비싼 이유가 아마 뭐 소량 생산을 한다고도 하셨지만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내산하고 수입산 자연 치즈를 비교하면 국내산이 조금 더 비싸요. 왜냐하면 그 원유 가격 자체가 우리나라는 최저로 살 수 있는 가격이 일단 목장에서 지금 1,100원, 리터당 1,100원, 1,200원 사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뭐 프랑스나 이런 뭐 뉴질랜드 이런 데는 리터당 400원에서 500원? 그러니까 거의 한 원유 가격이 일단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자연 치즈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원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연 치즈의 가격이 높고 또 하나는 보통 숙성이 짧은 치즈는 뭐 하루 이틀도 가능하고 또는 일주일 열흘도 만에 만들어지지만 숙성이 긴 치즈는 보통 뭐 한두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숙성실에서 숙성이 되다 보니까 예. 또 숙성하는 기간에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계속 뒤집어주고 닦아주고 이제 그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어떤 노력 그런 부분 다 합쳐지면 좀 더 비싸지는 거죠. 반면에 이제 가공 치즈는 어떤 그 대량으로 우유를 구매를 해서 공장의 어떤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스위치만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딱딱딱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고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제 가공 치즈들은 여러 가지를 섞기도 하고 또는 가공 치즈는 아니더라도 자연 치즈라고 하더라도 공장 어떤 생산 라인을 통해서 만들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공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우유의 어떤 성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유가 그 계절마다 틀리고 또 소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다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미리 해서 공정에 집어넣어야지만 우유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제품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숙성 시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 숙성을 오래 할수록 대기업이나 이런 대량 생산 제품에 있어서는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짧은 숙성, 그다음에 어떤 표준화된 우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에 있어서 조금 평범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치즈 만드는 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난관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냥 평범한 셰프였다가 이제 치즈 전문 셰프로 이렇게 바뀌신 거잖아요. 이 치즈에 어떤 매력에 이렇게 빠지신 거죠?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음식만 하는 셰프였는데 이제 치즈를 하기 시작한 이유는 그 어떤 트렌드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 거예요. 음식점들도. 그다음에 뭐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외식업도 한 1, 2년, 2, 3년마다 사이클이 바뀌다 보니까 뭐 하나가 잘 됐다고 해도 그거를 뭐 5년이고 10년이고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유행을 타지 않고 트렌드를 별로 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그 어떤 모든 어떤 가지를 다 치고 결국은 남는 어떤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만 남기면 그런 것들이야말로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간다. 그래서 이제 음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치즈나 뭐 커피, 쌀루미, 샤큐테리 또는 빵, 뭐 와인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 원재료 자체이기 때문에 뭐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먹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래 가고 길게 가는 거는 결국은 어떤 그 음식의 본질적인 부분, 재료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치즈를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뭐 된장, 고추장, 김치 이렇게 맞습니다. 계속 가는 것처럼 그렇죠. 서양 음식엔 치즈가 어떤 본류 같은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소문난 치즈 장인이 되셨지만은 원래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대학에서 공대를 나오셨어요? 전공은 이제 기계공학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원래부터 치즈에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고 요리에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뭐 그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면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회사 생활 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회사도 전혀 관계 없는 어떤 뭐 일을 했었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 당시 뭐 가장 선망하는 직장 아니면 제일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제일 좋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좋은 회사였고요. 지금은 더 좋아졌고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좋은 회사들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하여튼 나름대로 또 한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회사였지만, IMF 때 이제 그 주변의 동료들이 이제 정리해고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평생 직장이 아니구나. 그때 전까지는 이제 그걸 모르고 다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녔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 내가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이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자격증 같은 거를 준비해서 좀 오래 버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무슨 CPA를 따야겠다 또는 아니야 그거보다 MBA가 더 좋겠어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본질이 뭐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뭐 나는 조금 다른 데에 더 장점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됐는데 네. 사실 그런 질문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던졌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었죠. 늦게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주어진 대로 살다가 IMF라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게 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하고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요리를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신 거죠? 처음에는 요리를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게 이제 미술 시간,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고 또 뭐 이렇게 공작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엔 디자인 뭐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때 가족이 뭐 애가 둘이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디자인을 해서 하고 나서 딱히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 먹여 살리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쪽을 해서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음식점이라는 건 눈앞에 이렇게 딱 그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요리를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리랑 뭐 그림 그리고 뭐 만들고 이런 거랑은 좀 또 다른 분야긴 하지만 미각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시각적인 거나 어떤 그 모방이나 창조 뭐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들고 그리는 거에는 내가 재능이 있다.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낫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화병에 있는 꽃을 그릴 때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10시간을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재능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명문대를 나와서 우리 국내 제일 좋다는 직장을 다니던 남편이 또 아들이 갑자기 요리를 하겠다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 처음부터 찬성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반대를 많이 했고 또 그 얘기를 꺼내는 게 너무 부끄럽고 힘들었고 요즘은 이제 뭐 셰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셰프란 얘기도 없었고 그냥 요리사 뭐 이런 얘기가 직업에 이제 이름이 불려졌었을 텐데 일단 공무원이셨던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설득하는 것도 힘들었고 또 장모님한테 말씀드린 건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또 친척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어떤 회사 그만두고 이제 영국 갈 때는 사실 주변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떠났어요. 왜냐하면 내 입으로 뭐 나 회사 그만두고 요리하러 유학 가 뭐 이런 얘기가 말하기가 좀 힘든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내잖아요, 부인. 부인은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뭐 감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회사가 구조조정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가 아무리 지금 회사에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미래에 별로 비전이 없으면 자기의 장점하고 맞지 않으면 과감히 그 부분을 포기하고 자신의 장점에 맞는 미래 성장 동력을 끌어다가 새로운 신사업을 구상을 하더라. 굉장히 어렵게 설득을 하고. 근데 이제 개인도 자신의 어떤 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밀려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랑 그때 나이가 35이고 이 시기를 놓치면 금방 40인데 40 넘어서는 뭘 하기 힘들지 않을까? 뭐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이 나이에는 또 40도 아직 젊은 나이긴 하지만 그때로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뭐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지금 묘하게 제가 설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를 놓치지 말자. 일단 저지르자. 부인이 뭐라 그러세요? 맨 처음에 황당했죠. 왜냐하면 요리사 조장현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고 회사원 조장현을 보고 결혼한 건데, 이제 그렇게 설득을 했을 때 이제 대신에 약속을 하나 해라. 네가 다시 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면, 새로운 길을 걷게 되면 절대 뒤돌아보고 망설이거나 뭐 후회하거나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앞만 보고 갈 자신이 있으면 해라. 뭐 그렇게 이제 해줬고요. 지금도 계속 사실은 이제 감사하는 게, 사실 어려운 고비가 너무 많았거든요. 영국에 가서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사실 그럴 때마다 이제 와이프가 아마 반대를 하거나 후회를 하거나 뭐 매일 같이 바가지를 긁거나 그랬으면 아마 제가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힘이 돼주고 응원해주고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이제 넘겨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영국을 가셨다. 요리 공부하러 이제 가신 거죠. 그때 뭐 환율도 좀 높았을 때 같고 뭐 벌어놓은 돈도 나이가 그래서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영국이 생활비도 많이 드는 데 아닌가요? 아이들도 또 있고.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영국 생활비를 사실 뭐 가기 전에 느끼는 거랑 실제로 가서 느끼는 게 많이 틀렸는데, 뭐 지하철을 한 번을 타도 뭐 10,000원, 그다음에 뭐 집세도 보통 200에서 300 월세가, 그다음에 교통비나 집세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아마 미리 생각을 고민을 했으면 답이 안 나와서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사실 모은 돈도 별로 없었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해도 그 과장 월급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거의 300이 안 되는 200만 원대 정도의 월급이었고, 그래서 이제 일산에 있던 집을 이제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빼서 갔는데, 한 2-3달 살아보니까 생활비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금방 한 2-3달 사이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죠. 그렇지만 또 살다 보니까 또 방법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 생활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쉐어하우스도 하셨다 그러던데,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렌트했던 집이 방이 2개짜리였어요. 방이 2개고, 그다음에 거실이 하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 하나를 이제 한국인 유학생한테 렌트를 해주고. 그 좁은 데서. 사실은 이제 불법인데, 좁아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식구들은 거실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거실이라는 게 영국은 이제 방처럼 생겼습니다. 문을 여닫는 이제 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실도 방, 그다음에 이제 침실방, 그다음에 또 작은 방, 이렇게 방이 3개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거실에서 뭐 이불 깔고 자도 충분히 이제 살 수 있는 뭐 네 식구가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있다가 이게 괜찮네, 생활비가 많이 세이브가 되네. 그래서 다음에 아예 방이 좀 더 많은 집으로 이사를 하자. 그때 이제 영국에 있던 주재원 선배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보증을 받아갖고 방이 좀 더 많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예 그냥 집세가 빠지더라고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이제 영국엔 펍이 많은데 펍의 글라스 컬렉터라는 잡을 이제 영국의 잡센터라는 데서 받아서. 그건 뭐 하는 건가요? 글라스 컬렉터는 이제 펍의 맥주잔 이거를 이제 걷어 오는 거죠. 글라스 컬렉터 말 그대로. 되게 멋져 보이는데. 이제 멋져 보이지 않죠 전혀. 근데 단순하지만 굉장히 시간당 그때 한 4.5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환율이 거의 2,000원에 가까웠으니까 거의 한 8, 9천 원 시간당 그 정도의 이제 아르바이트였는데 그것도 줄을 면접 본다고 한 4-5명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서 그거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레스토랑의 어떤 주방에 셰프로 직접 뽑혀서 또 하고.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점심값 아끼려고 아주 좀 저 책에서 봤는데 굉장히 눈물 나더라고요. 네. 이제 맨 처음에는 손님들이 이제 먹고 남은 이제 접시를 이제 설거지 맨 처음에는 이제 글라스 컬렉터만 했는데 나중에는 설거지도 시키고 가진 일을 다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이제 먹고 남은 음식을 다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점심 시간인데 나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 레스토랑에서 직원들한테 다 밥을 다 직접 사서 먹이든 직접 해서 먹이는데 아주 냉정하게 나가서 먹고 오라고 해서 바깥으로 이제 나와서 막 동네를 배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끼를 이렇게 샌드위치랑 이렇게 물이랑 커피가 됐던 마시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한 2만 원 가까이. 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같이 2만 원씩 점심값으로 쓰는 게 아깝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닐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손님들이 남긴 접시에서 조금 깨끗하게 먹은 거. 예. 그런 거를 이제 몰래 싸다가 바깥에 나와서 먹었죠. 부인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 눈물 나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하여튼 저만큼 또 아내도 많이 고생을 했죠 그때. 네. 영국에 가서 정말 이제 사서 고생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리 배운 그 얘기들이 있을 텐데 다음 시간에 계속 모시고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술공학도에서 수제 치즈 장인으로 K치즈를 개발하고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장현 셰프였습니다.